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긴 하루 동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자료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루 동안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힘을 좀 내서 오늘 좀 패널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가하신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무게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이야기는 이만큼 이 주제가 우리들한테 이 시대에 좀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줌이기 때문에 피곤할 텐데 불구하고 이렇게 좀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조명순 선교사입니다. KNK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팬데믹 이후에 선교라는 주제로 이제 6개의 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제 패널들을 모시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부가적인 의견 또는 뭐 해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또는 제안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패널들을 3분을 모셨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이 좀 인사를 또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선교사님이신데 인도네시아 꿰르바 부족 성경 번역사로 이제 활동하셨고요. 국내에 들어오신 해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한동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도 사역하셨고 또 KWMA 국제총무로도 사역하셨습니다. 또 현재는 SMI라는 스토리텔링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수 선교사님 어느 쪽에 계신가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손 많이 한번 옵니까? 네, 김현수 선교사님이고요. 예, 두 번째로 저희가 모실 분은 전은표 선교사님입니다. GP 선교회 소속으로 현재는 한국 카이로스 위원회 동원 전략 디렉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로 그동안 이제 동원 훈련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은표 선교사님도 인사해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1페이지에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역하시는 홍재훈 선교사님인데 아마 다른 시간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만나 뵀을 텐데 만나 뵙지 않고 이렇게 줌으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처음 뵙는 초면 우리 홍성 교사님 한번 인사하시죠.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거기 계시군요. 홍재훈 선교사님은 현재 로드마스터 대표시고요. 또 이슬람 연구소 부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3분의 귀한 의견과 발전적인 그런 코멘트들을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도 대응하는 또는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시대에 따라 옷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포럼은 이 시대 특별히 이제 팬데믹 이런 영향에 놓인 선교를 어떻게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이루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를 굳이 나눈다면 이론적 부분 그리고 이제 실천적 측면이 좀 다루어졌는데요. 포럼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찰력을 주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의도는 저희들이 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전에 기독교 역사와 선교 역사 속 교회의 팬데믹 대응의 2가지 기능, 환대와 계몽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재근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현수 선교사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재근 교수님의 글을 통해서 교회사에서 팬데믹을 당한 기독교 교회의 대처와 또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말씀하셨거든요.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지금의 현대 상황하고 또 이 세대에 어떻게 맞게 적용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선 교사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재근 교수님의 페이퍼를 읽으면서 정확히 잘 안 들립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그 역사를 통해서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선조들의 그 해결책을 보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교수님의 페이퍼가 저에게도 이 팬데믹 이후의 선교에 대해서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큰 통찰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그걸 피하거나 또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기 앞가림만 하지 않고 환대를 했다.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이 보여준 역사적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그런 것만 준 게 아니고 사실은 계몽의 차원이 있다. 그 당시에 앞서가는 의료적 기술이나 아니면 그런 상식적인 의료라든지 아니면 발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계몽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환대와 이 계몽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거기에다가 물론 이 교수님도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또한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맞는 어떤 제안, 차이점에 맞는 어떤 통찰력 그런 부분을 더 보충했더라면 아주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행을 쭉 보니까 이 다른 분들의 그 페이퍼에서 그런 것들이 다 언급이 되면서 제가 서운했던 마음이 다 해결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주어진 대로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기 할 말은 또 뒤에도 계속 있으니까요.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도 아마 색깔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선교를 저희들이 붙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 말씀하셨던 그 교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맞는 어떤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노말이라는 게 이제 표준이라는 그런 단어로 저희가 해석하는데요. 다른 패널들께서는 이 시대 상황과 세대에 맞는 노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비교적 저희보다는 젊은 세대 측이신 우리 홍 선교사님이나 전 선교사님의 대답을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과 세대에 맞는 노말은 뭔지 한번 홍 선교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역사 그걸 보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저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또 한 가지로 좀 정리를 한다면, 그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대라는 걸 통해서, 그 팬데믹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극복할 수 있었었고, 또 이후에 의료과학으로 인해서 계몽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 맞는 환대와 계몽을 다시 해야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노말은 지금 이 변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외국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그 시대에 맞는 환대와 계몽을 찾는 그 시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같이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은 출발 선상에서 그것을 막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노말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네, 우리 전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홍순 교사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과연 이 시대에 특별히 젊은 층이 갖고 있는 노말이라는 개념, 상식이라는 개념, 표준이라는 개념을 과연 성경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가? 우리가 과연 그것에 맞추어서 기독교를 그런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것, 그거 자체에 대한 의문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접근하기 좋겠지만 과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식과 표준과 노멀이 성경과 떨어져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먼저 조금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좀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는 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서동찬 교수님의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일상과 세계 변화라는 그런 발제가 있었는데요. 서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필요한 거버넌스, 또 디지털,
지정학적 리셋을 제안하셨거든요. 패널들께서는 이러한 제안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리셋은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돌린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한국 선교가 뭐 뒤에 김종국 선교사님의 그런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환기라는 관점을 많이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환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현수 선교사님한테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리셋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적용할 수 있을런지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팬데믹 이후에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을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비대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 비대면, 접촉, 사회적 거리두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모임을 갖고 비대면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 세대에는 또 웬만한 나이 든 세대도 굉장히 자유스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속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건데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교제하는 게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리셋을 해야 된다면 지금이야말로 성도의 참다운 교제가 무엇이고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이 예배이고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이 교회인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항상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형태이며 교제였는데 과연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이 가져다 준 이 큰 변화, 새로운 노말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 한마디로 비대면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지 이걸 바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리셋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 본질이라는 그런 단어겠죠. 지금 우리 김성 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다운 교제가 뭔지, 진짜 우리의 그 공동체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 또 예배 이런 용어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대면은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저희들인데 이런 시대에 이것이 뭐 끝나든 안 끝나든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이나 뭐 저희들이나 모두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붙들고 가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다 6개 발제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오후 섹션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섹션은 주로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거론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활동적인 젊은 선교사들의 또는 젊은 후보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또 선교의 꿈을 키워갈 수 있던 것이 그런 장들이 단기 선교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하늘길이 이제 막히면서 우리가 해외 못 나간 지가 벌써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온라인 속에서의 그 선교 여행을 찾아냈고 또 그걸 시도해본 근데 결과가 괜찮았다. 아직 뭐 사례가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해주신 김장생 선교사님의 발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 어떤 틈새를 찾아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청년 그동안 뭐 청년 동원 사역에도 관심도 많고 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전 선교사님은 이런 발제를 또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온라인이라는 이런 온라인 단기 선교 여행이 보편적인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선교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CCC의 이러한 사역에 영향을 받아서 온라인 단기 선교를 몇 차례 진행해 보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CCC가 시작했던 비전트리 강화 사역, 개척 사역 중에 아마 지역교회, 대부분의 지역교회는 비전트리 이상을 나가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 사역 정도, 특별히 한글학교 정도가 가능하지.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현지 코드가 매우 중요한데 현지 코드가 어떤 분이 잘 섬길 수 있고 이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지를 대부분의 지역교회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교회에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가 연합하고 함께 도움을 주어야지 보편적인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친절해야 되고요.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청년 담당 목회자들과 또 그 안에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또 다른 형태로 구성해서 교육한다면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은 뭐 분명히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분명한데 그래도 지역교회는 워낙 천차만별적인 그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교회에 적용하는 거는 좀 사역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홍성 교사님도 이런 사역을 활발하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포함해서 홍성 교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로 원래 저희 중동 아라비아 반도에는 단기 선교팀이 거의 오지를 않는 곳입니다. 되게 아쉽게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왕 오지도 않는 곳 코로나 잘 됐다. 그래서 내가 초청하자라고 해서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 비전 트립을 만들었고요. 개척 강화를 계속 시행하고 사역도 지금 이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좀 예를 들면은 한 가지는 제가 거기 있는 현지 아라비아 현지인이에요. 현지 무슬림들, 에미라티 무슬림들이랑 한국 청년들이랑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영어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막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국 친구들은 다 기독교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임을 매주 하는데 매주 전마다 이제 복음의 하이라이트를 5분씩 알려줘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쪼개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나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콘텐츠가 약간 다른 거죠. 근데 그 콘텐츠에서 매번에 이런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청년들을 제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되게 질 높게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아라비아 반도에는 웬만한 선교사님들보다 더욱더 깊게 현지인들과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그들을 직접 부딪혀서 이해할 수 있는 선교 훈련 교육까지 합쳐서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CCC나 이런 데 사실은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 사역으로 막 이제 전환이 되면서 온라인 아울리치 해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글 학교, 요리 교실 이거를 예전처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해드린다라면 제가 지금 남서울교회랑 2달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현지 애들이랑 요리 교실을 했거든요. 그래서 CCC에 했던 것처럼 제가 제품도 다 주고 모여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라인 아울리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초점, 목표는 뭐냐면 한글을 잘 가리키는 거, 요리 교실을 잘 수행해서 그 요리를 잘 전수해 주는 것 여기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것,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막 열심히 월십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가서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 있는데 온라인 아울리치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희들 뭐 이렇게 죄송한데 어설픈 요리 교실, 한글 교실보다는 되게 잘된 컨텐츠의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는 게 지적 전달이 더 잘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라인 아울리치에서 누리는 목표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표점이 다른, 그러니까 실수해도 된다, 요리할 때, 그러니까
교제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끈끈함이 거기서 이루어져가는 그 목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법론적으로 다 바뀌었는데 그 세부적인 목표, 큰 그런 것들 또한 다 바뀌어가는 그러한 세팅을 저희들 안에 또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 모든 걸 답해주는 건 아닌 시대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을 활용하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또 섬세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사실 근데 청년과 학생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좀 실행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나 온라인 활용이 가속화되어서 어느 정도 우리들도 목회 현장이나 선교 사역에서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고 또 어느 정도 내공도 이제 쌓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자들의 글들을 잘 살펴보면 온오프라인을 다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지적들을 은근히 그 행간 속에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팬데믹이 마무리되면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을 활용하는 이것들이 내공이 쌓여 있는데 팬데믹이 마무리되면 여전히 저희들은 모이기에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다시 또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패턴의 그런 선교 여행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 지역교회 선교 여행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단기 선교 여행은 어떻게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패널들이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단기 선교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많이 의견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현장하고 맞물리기 좋은 그리고 가장 쉬운 기초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한번 좀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선교사님은 앞으로 이런 단기 선교 여행이 뭐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한 2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성경 번역하고 있을 때 저를 후원하던 교회 중 하나가 미국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영락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그때는 이 국제 전화비가 싸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선교 대회하는 시간에 현장 선교사와의 연결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안 맞지만 조정을 해가지고 제 기억하기에는 저는 낮에 했죠. 거기는 밤 집회였으니까. 그래서 한 15분 정도 대면은 아니지만 전화로 제가 보낸 사진을 전체에게 오버헤드 프로젝터로 띄워놓고 전화로 음성으로 한 15분 정도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가서 보니까 그 파급 효과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말하는 선교사의 현장 목소리. 그래가지고 제 얼굴을 사진으로만 보고 제 사역 사진을 사진으로만 봤지만 제 생생한 음악을 전화로 들으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선교에 대해서 깨워지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좋은 상태죠. 우리가 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얼굴 보여줄 수 있고 사역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단기 선교도 바꿔야 되는 건 사실인데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갈 수 없다면 현장에 이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병행하고 만약에 이제 좀 문이 열린다면 아마 옛날보다도 훨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방역에 대한 수칙, 준수라든지 준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지역을 여러 시간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한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방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준비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곳만 잘 다녀오고 그곳 지역 사람들과만 좋은 교제를 나눈다면 전과 같이 자유는 없지만 나름대로 훨씬 깊이 있는 또 준비가 많기 때문에 효과도 많은 그런 단기 선교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시행하고 열리는 대로 옛날 것을 도입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역 준수까지 준비하고 시행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제한된 것이지만 그런 방문 선교를 한다면 전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네, 아마 아까 김장생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4년 뒤에는 그냥 멈출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이런 방법을 찾아내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25년 전에 이미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셨군요. 대단한 실력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네. 어느 누구도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선교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굉장한 파급 효과를 냈어요.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홍성 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 선교사님 그런 방향이나. 전 일단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 온라인 아울리티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 단기 선교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 그대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그냥 온라인 상에서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도 해야겠죠. 먼저 그게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사역은 그 이제 아까 말한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거기서 놀다가 만들어지는 사역,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뭐 아이들이랑 아까 말한 메타버스에서 제가 노는 시간을 이렇게 떼어서 저희 아이들이랑 놀면서 저도 배우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온라인 사역, 현지인들과 한국 청년들과 온라인 사역을 매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골격은 있지만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은 그 1년 동안 진행되면서 너무너무 많이 바뀌고 더 업그레이드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구체적인 예로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아까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온라인으로만 만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잠깐 나올 기회가 돼서 나왔는데, 현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다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다 한 명씩 그 같이 했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소위 말하는 온라인에서 언박싱 프로그램을 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의 의미는 뭐고 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친구들이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의미 있는 선물을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갈 때 그 선물을 전달해주고,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좀 괜찮은 그 시기에 이제 서로 방문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이주민 사역, 그러니까 제가 UAE에서 이주자이지만 이주자들과 디아스포라와 함께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못 만나는데 온라인으로 계속 섬기고, 제가 끝나면 간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끈끈해지는 거예요. 애틋한. 그러니까 막 전화로만 연애를 계속 하다가 이제 만나면 그 이제 포텐이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걸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막 이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애틋함을 키우고 또 갔을 때 그 애틋함이 쌓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몇 번에 했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혹시 젊은 세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결국 온라인도 활용하고 오프라인도 활용하고,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런데 우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선교는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을 다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기 때문에 저는 온오프로 다 선교 여행도 얼마든지 즐겁게 진행될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젊은 세대, 젊은 사역자들이 되게 잘하고 계시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그 발제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네 번째는 이제 학원 복음화 협의회 캠퍼스 연구소에서 사역하시는 김성희 목사님께서 발제하셨거든요. 뭐 좀 그 발제 내용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있어서 좋았지만,
좀 마음이 인용하신 자료 중에서 캠퍼스에 봄은 뭐 오는가 뭐 이런 그런 용어를 쓰셔서 인용한 자료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빼앗기더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그런 우리의 그 시기가 생각이 났는데 아마 봄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도록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통계는 사실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세대가 이미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통계 지표도 계속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현상은 팬데믹 이전에부터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체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 대형교회에서 대학교에서 사역도 하셨죠. 우리 홍성 교사님이.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홍성 교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팬데믹 상황을 뛰어넘고 줄어들긴 하지만 이런 걸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제안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홍성 교사님이 생각하시는 또 지금 여러 가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홍성 교사님이 바라보시는 캠퍼스 선교 또 캠퍼스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좀 적용해 나가고 돌파해 나갈까 이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번째 발지였나요? 논문의 통계들을 보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통계에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계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좀 이렇게 같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비교하지 못하는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제가 미리 표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받았는데 표 3에 아마 나왔던 자료 제가 그 통계 자료만 보면은 사실 20대, 30대의 비율보다는 20, 30대 탈종교 현상보다는 40, 50대 감소세 그게 사실은 더 그러니까 통계만 딱 보고 이것만 분석해야지라고 작정을 하면은 그것이 더 원인이 보이는 통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우리 대표님, 소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이게 약간 좀 어른들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지 하는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논문 발제 중에 사실 답이나 그런 통찰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품종 소량이라는 그것에서 좀 답을 얻고 싶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 하지만 학생 선교단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일관적인 틀 안에서 너희들이 와라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왜 안 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만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런 것들이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온라인 하면서 온라인도 중요하고 오프라인 아지트도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리셋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캠퍼스 사역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대 캠퍼스, 고려대 캠퍼스 뭐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큰 캠퍼스는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 서울 북부지부, 남부지부, 서부지부 이렇게 큰 단위로 나눕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존의 틀 또한 먼저 변하는 작업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관점으로 지금 마지막 6번째 발제자분께서도 하셨던 것이 디지털로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에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인 거죠. 해안 선교를 했었고 내지 선교를 했었었고 도시 선교, 미전도 종교 사람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캠퍼스도 캠퍼스 사람 중심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역하기 편한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것보다는 그것을 리셋해서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아지트 형식의 이제 그들이 모이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키워드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요즘 젊은 애들 많이 만났을 때 얘기 들은 건 뭐냐 주식 코인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통찰력 있게 같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시대에서 가치를 연구해줄 어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연구해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것을 에픽이라고 우리 저기도 얘기하셨잖아요. 경험하고 실제화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만큼 그것을 가치가 줄 어른이 필요한데 젊은 애들에게는 그런 어르신들의 조금 그 청년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시행착오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의 앞에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보자 하고 그렇다면 이 선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맞을까라는 것에 답들을 같이 찾는 에픽을 한다라면 그리고 아까 지리적인 그 어디 캠퍼스가 아니라 그 주제별의 또한 캠퍼스와 아지트를 만드는 것 그럴 때 사실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동원도 비슷한데 선교 동원도 예전에 선교 한국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되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슈들과 이런 그 자신들의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어느 정도까지 제시를 해줘야 이 청년들이 움직이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포럼 같은 걸 하면서 그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을 준비하는 것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굉장히 톤이 높아진 거 알죠? 본인의 톤이 본인의 톤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아마 강조하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그렇고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부분하면 또 이것도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소장파에 들어가는 그룹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잘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조금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변화는 리셋의 변화는 사실 우리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외부로 영향 있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다른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희 목사님께서 그 캠퍼스의 다양한 온라인 사역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전성 교사님은 이런 거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보셨어요? 전성 교사님 한번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의 그런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사실 이단들도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전성 교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 사역은 이단이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쉽게 캠퍼스에 침투하기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지금 유튜브에 쌓여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 정상적인 말씀이고 가르침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플랫폼에 유통 플랫폼에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검증된 메시지는 이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조금은 위험하다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게끔 캠퍼스 단체들이 하나의 유통 플랫폼을 좀 정리하고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온라인 사역, 특별히 캠퍼스에서 온라인 사역이 오프라인일 때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온라인 사역이 강화되면 될수록 오프라인 사역자가 예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성품과 헌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접하는 간사님, 온라인으로 접하는 대표님은 인격이 묻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 있고 굉장히 젠틀하시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프라인을 만나면 예상보다 조금 다른 성품과 조금 다른 인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페르소나를 쓰고 학생들도 다양한 페르소나를 쓰는데 오프라인을 만나면 더 이것이 확대되고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역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준비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그 온오프가 좀 잘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이랄까 그런 염려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럼 다음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대면은 아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 잘 다듬어지고
깊은 그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로서의 그 대면 활동도 우리가 이쪽이 강조되는 만큼 이쪽도 이제 강조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이런 시대에 선교사님들도,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온오프를 잘 활용해야 되고 어떤 그런 기능을 좀 많이 익숙하게 가져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 선교사들이 더 예민해져야 된다는, 그리고 더 이렇게 만능맨처럼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씩 내려가는 세대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 다 안 배워도 되는 시대로 가서. 감사한데, 그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선교사들의 파송 굉장히 중요한, 아까 우리 김정호 선교사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파송에 대해서 현실적인 변화들이 어떤 건지, 또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장 선교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교단 선교를 포함해서 25개의 단체 그 협조를 받아서 종합하신 내용이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신 분들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답을 내리기는 사실 어렵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나 그 각 단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김현수 선교사님은 그 뉴노멀 시대의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후보자, 현지 선교사도 훈련시키시고 또 후보자 훈련도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과 또는 기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김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대하시는 것만큼 제가 일을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훈련부터 파송, 그 다음에 사역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조그만 규모의 목회자들이 요즘에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지 않게 되면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또 자유롭게 교제를 못하게 되면서 헌금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건물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 헌금도 안 되고 목회자 사례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상당히 많은 제가 아는 소규모 목회자들이, 규모의 교회 목회자들이 건물을 처분을 하고 가정 교회로, 가정 예배로 돌리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많이 전략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의기소침하고 힘들었지만 장점이 뭐냐면 정말 밀도 있는 교제를 나누게 됐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20명 모였는데 지금 20명이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비 나가지 않고 운영비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식사 같이 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교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모이는 것을 또 절제를 해야 될 때는 이제 단독으로 한 가정이 한 가정 또는 한 목회자가 한 집에 가서 교제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더 끈끈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선교도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 동안이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겠다. 이제 가가지고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고 많은 사람을 대량으로 키우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조그마한 소규모로 1대1로 1대 소규모로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고 그걸 준비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파송된 선교사들은 가서 큰 교회를, 큰 모임을, 내가 모든 상당히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일을 하겠다는 망상을 버리고 1명, 2명 소규모로 가정에서 훈련시켜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각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에 대한 실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나라 선교사들의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교회 개척 내지는 제자 양육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훈련 과정에서부터 분명하게 익혀지고 그 부분에 훈련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선교지에서의 열매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팬데믹이 오히려 우리한테 교회 개척의 본질, 또 제자 양육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많이 만져줬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서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그냥 막연하게 다수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득하고 나간 그런 교회 개척,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시기에 오히려 또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걸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아까 김종국 선교사님이 그 발표하신 것 중에 제가 좀 단어가 조금 생각을 하게 하는 단어가 위축 이런 또 당황 이런 거를 이제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무거운 느낌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밀도 있는 어떤 교육, 밀도 있는 그런 훈련으로 우리가 바꿔가면 정말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선교지만 그러나 정말 양질의 선교사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기회로 또 활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팬데믹 상황이 선교 사역의 그 발목을 잡은 듯하지만 언제나 선교는 장벽을 뛰어넘어 왔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틈새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확대해가면서 선교가 끊이지 않고까지 이어져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미디어가 더 강조되는 이런 것들도 결국 그런 틈새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복음 전파 장벽이 높은 지역에서는 미디어가 굉장히 활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을 가속화시켰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가 굉장히 더 가깝게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6번째 발제해 주신 함태경 본부장님의 그런 내용에서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모임을 끌고 계시죠. 우리 홍성 교사님께서는. 그래서 본인의 경험과 또 함태경 본부장의 발제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으시면 좀 한번 종합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역을 할 때 예전에 SNS, 아까 말한 페이스북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처음에 중동에서 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문, 그 현지의 신문, 방송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개척을 하는데 도움을 참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누구나 꼭 써야 되는 필수품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하시면 쓰는 이제 그러한 또 선택지가 좀 넓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미디어 그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보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젊은 청년들을 만날 때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저희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그 기관이 신뢰할 만한 기관인지 알아보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의 장점은 신뢰가 넘어가면 집안끼리까지 다 친해질 수 있고 부모까지 이렇게 교류를 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또 분명히 있었었고요. 그러나 그 시간과 노력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그게 하나 있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슬람 사역에서 아까 뭐 줌이나 이런 것들을 사역을 할 때 선교사가 좀 안정적인 그러한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현지인들이 저희 줌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일단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뭐 하는지 일단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저희에서 제가 다른 한국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복음을 안 하고 이 친구들이 간증을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얘가 말한 것. 근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추방이나 뭐나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은 또 하나 큰 무슬림 사역에서 장점으로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최 측에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이게 포럼에 이 시대의 포럼에 맞는 그런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저희 저희 패널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얘기가 많이 중간에 이렇게 딱 잘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마 다음 질문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전체를 진행하시는 분 쪽에서 문자가 들어와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이어지면서요, 그 행정당국들이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행동 규제 영역 대상 구분 기준을 필수적인 것과 비필수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뭐 이건 반드시 해도 되는 거, 이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선교 영역도 저희가 필수적이고 비필수적인 거로 구분해 본다면 필수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만이 능사가 아닌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뉴 노멀이 필요한 시대라도 선교 자체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끝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팬데믹 시대라도 선교는 계속될 겁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한 방향으로 뉴노멀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저희들 사역자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겼던 어떤 본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성찰 그리고 회복을 하는 이런 시기라는 것도 한번 또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무엇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무엇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6가지의 그 발제를 통해서 또 참여자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통찰력을 얻는 그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이렇게 피곤한 줌으로 이거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진행하시는 그런 측에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리고 자료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자료집은 가을호에 다 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분의 패널도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시간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남현 교수님을 좀 한번 초대해서요. 성 교수님이 아마 다음 거 또 몇 개 더 말씀을 나누고 아마 전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요. 아까 손 선교사님이 질문하시겠다 그러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1분만 질문하시고요. 2분에게 질문하시는데 우리 조영중 선교사님하고 강대영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조 선교사님이 딱 그저 한 2분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강대영 선교사님이 하시고 이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 포럼을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한국선교에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생명은 생명의 길을 만드는 우리가 깨어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가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성사님도 계시지만 그리고 여러 사역들이 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길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단기 선교도 이렇게 막혔다 그랬는데 오늘 온라인 단기 선교 이것도 상당히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단기 선교를 하는 이유가 그 교회 선교 열기를 깨우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현지 교회를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요. 지금 이제 선교사를 거부하는 나라들이 아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지금 119나라에서 선교사들을 거부한다
하는 그런 통계를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365일 기도 책자 이걸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최소한 전 세계 그 지역의 전문가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개발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아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한국교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엔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이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하면 그 KWMA 같은 데서 그 파이프라인을 받아서 한국교회 홍보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선교지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겠다 하는, 근데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어려운 시대, 위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기회가 되고, 위기가 실은 종교개혁도 다 위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아주 더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손승사님이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영종 선교사님이 답변해 주시고 총평 비슷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강대웅 선교사님이 총평 비슷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남 교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영남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이주민 선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포항, 경주, 울산, 대구 지역을 다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 선교사 출신, 제가 원래 선교지가 태국인데, 하나 이제 이슈가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주민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 선교사들, 그 나라 언어와 문화가 다 되어 있고 막바로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올 것인데, 기존에 이주민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선교지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이미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장기 선교사들, 프로급에 해당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안착시키는데 기존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의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역할을 그래도 어떤 기관보다도 KWMA가 중간에서 역할 조정을 잘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 조영종 선교사님 이미 몇 년 동안 하셔서 다 파악하셨고, 강대웅 선교사님 현재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실 건데, KWMA 차원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아름답게 잘 안착되어서 현장 사역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해외 선교사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국내 이주민 사역 여기에 섬기고 계시는 서기원 목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과 또 현장의 선교사님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또 이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협력 이런 구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동안 이주민 사역을 많이 해오신 우리 여러분들하고 우리 서기원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계시는데, 여기 그런 사역자분들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그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자주 만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선교고, 특별히 이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는 저는 현장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긴밀하게 또 연결이 되어야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현지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그 루스하는 되는 것을 막게 되고요. 또 현지에서 복음을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냥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잃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그분들을 맡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양육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강대응 사무총장님 맡으셔서 KWMA가 좀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해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대영 목사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결정이 돼서 이제 태국 가서 더 사역 정리하고 다시 돌아온 게 3월 10일인데요. 3월 10일에서 이제 지금까지 한 3달, 4달이 지냈는데 이주민이 다문화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현재까지 한 4달 동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주민 사역하는 사람들을 한 10번 만났어요. 10번 만났는데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대형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지금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의 리더십들 사역하시는 분들을 다 두루두루 이렇게 만나고 필요할 때는 또 제가 현장에 가기도 하고 해서 지금 손승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다 KWMA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4일과 5일에 국내 목사님들 가운데서 다문화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외국에서 들어오신 현장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제 다문화 사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사역 전환 세미나를 1박 2일 동안 평창에 있는 켄싱턴에서 갖게 됩니다. 이미 커미티가 출범을 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서울과 경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에 다문화 사역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해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다문화 사람들, 이주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손승호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성남영 목사님이 저한테 이번 포럼에 총평을 부탁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KWMA 사무실에 있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서 이제 뭐 만나고 대화하고 이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은 먼저는 성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포럼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하는 모델을 줌으로 하는 포럼도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도 있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준비하는 팀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부분적으로 들었지만은 좋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시고 또 패널을 특별히 젊은 분을 2분을 초청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성교계 전체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잘 전달이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팬데믹 기간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의 모습들을 계속 뭐 패널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아주 좋았고요. 또 그 발제자뿐만이 아니고 진행자까지라도 질문을 만들어서 던져주시고 또 패널들도 역시 잘해주셔서 상당히 이번 그 포럼이 퀄리티가 있는 좋은 포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쭉 들으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선교 열심히 하시는 선교계 리더인데 이제 물론 이제 지역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지역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의 하시는 말씀도 선교단체 리더와 같은 말씀들을 하셔서 이 포럼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선교단체 리더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선교단체 리더 가운데서도 현장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행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이 포럼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 교회에 속해 있는 건데 교회의 리더,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외람된 말이긴 하지만 오로모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역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말들이 지역교회 목사님한테 전달이 안 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끝나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한테 이번 포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뭔가 프로세스 되는 모습들이 있으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고요.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 옛날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선교지 가고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일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비대면으로 하는 사역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방법들이 개발해서 많이 한국 교회 안에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은 사역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사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대화들이 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선교를 조금 심플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면 교회 개척하고 무슨 뭐 제자 양육하는 쪽으로만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풀어 가시면은 이게 좀 단면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선교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지에서 선교적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지인 리더십과의 양육이라든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선교사와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현지인이고 현지 교회인데 현지인과 현지 교회와의 관계 설정, 또 선교사가 현지 교회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현지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거는 전문적인 사역에 대한 영역은 많이 나왔지만은 교회와 더불어서 하는 사역에 관련된 언급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포럼을 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한국교회의 전문적인 선교 리더들이 참석도 하시지만은 선교를 이해하는 또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하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좋은 그 결론을 만들어내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KNQ 포럼 뭐 온라인이지만 처음 참석했지만 받은 인사이트는 아주 많았고요. 또 그리고 처음에 제가 봤을 때 80명이 넘게 참석을 했는데 지금도 60명이 넘게 참석을 하시는 걸 봐서 상당히 집중도가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시간차 때문에 빠졌지 대부분의 분들은 계속해서 이 포럼에 참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포럼 자체로서의 퀄리티는 아주 높았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KWMA에 주문하실 일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라도 KWMA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우리 박수하고요. 우리 저 뉴질랜드의 이근택 선교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저 모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것을 어떻게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적응하며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 오늘 이와 같이 또 선교 포럼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맞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또 사명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우리 성남은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또 특별히 새로운 이 상황 속에서의 적응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새 힘 되어 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손길을 복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내용은 한국선교 KMQ 79호 가을호에 다 실릴 예정이고요. 한국선교 KMQ 문의 및 투고는 kmqdesk@gmail.com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국선교 KMQ는 잘 아시겠지만 3월, 6월, 9월, 12월 초에 발행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정기 구독도 환영합니다. 종이책, PDF판, 그리고 온라인 회원 가입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